서울의 겨울은 차갑다 못해 잔인했다. 한밤의 추위는 뺨을 베듯 스쳐 지나가고 해가 떠 있어도 햇살은 바람에 묻혀버린다. 광장시장, 오래된 한복판에서 겨우내 분주한 사람들 사이를 누비는 그림자 하나. 지우는 오늘도 배고픔을 견디며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 허름한 패딩 안에 말라붙은 체온을 안고 지우는 유심히 시장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는 먹을 것 혹은 따뜻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얼굴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눈빛이 서려 있었다. 냉정하고 날카롭고 무엇보다 체념에 가까운 그 표정은 거리에서 살아남은 시간의 흔적이었다. 그 순간 시장의 중심에 검은 롱코트를 입은 남자가 등장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두 명의 수행원, 주변 상인들이 예의를 갖추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태준이었다. HJ그룹의 회장이자 대한민국 재계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인물. 하지만 오늘 그에게 시선이 쏠린 이유는 그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 때문이었다.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는 고전적인 디자인, 그리고 달아있는 가죽 밴드. 지우는 시선을 그 시계에 고정시켰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기억 속 어렴풋이 남아있는 할머니의 미소와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 그 시계는 틀림없이 할머니가 생전 항상 품에 안고 다니던 그것이었다. 지윤의 발걸음은 어느새 남자에게로 향해 있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도 두려움도 모두 지워진 듯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그만 수행원이 다급히 외쳤고 순간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남자의 손목에서 시계가 벗겨질 뻔했고 지우는 몸을 뒤로 뺐지만 이미 두 명의 경호원에게 붙잡혔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하지만 그 순간 지우는 크게 외쳤다. 할아버지, 그 시계는 우리 할머니 거예요. 그 말에 남자, 한태준은 동작을 멈췄다. 시간이 정지된 듯 그의 시선이 지윤에게로 옮겨졌다. 눈을 가늘게 뜬 채 그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떨림이 있었고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 말은 계산된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본능과 기억 속 어렴풋한 감정에 의해 튀어나온 외침.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숫자판 아래 희미하게 남아있는 각인 HSH라는 글자. 그것은 오래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 서혜원에게 준 약혼 선물에 새겨졌던 이니셜이었다.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름이 불러낸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다. 서혜원. 35년 전 결혼식을 앞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녀. 수많은 수색, 수많은 추측. 하지만 결국 누구도 그녀를 찾지 못했다. 태주는 단념했고 대신 일과 냉정으로 인생을 채웠다. 하지만 지금 이 낯선 소녀의 한마디가 무너뜨린 건 단지 그의 평정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워버리려 했던 죄책감, 그리고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죄의식까지도 함께 꺼내놓았다. 이 아이를 차에 태워. 태주는 짧게 말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저 아이가. 내가 책임질 테니 차에 태우라고. 경호원들은 당황했지만 즉시 지시에 따랐다. 지유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손목은 강하게 쥐어진 채로 차로 이끌려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태준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차 안, 지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시계, 할머니가 매일 닦으셨어요. 누군가의 선물이라며. 매일 이건 돌아올 사람의 약속이야라고 하셨어요.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심장에 날카롭게 꽂혔다. 할머니 이름은 뭐라고 했지?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혜원이요. 할머니 이름이에요. 그 순간 태준은 눈을 감았다. 35년 전 청운 반지를 끼워주던 그녀의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뒷모습. 수많은 가능성과 추측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혹시 내가 그분의 손녀라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도 확신도 없이 단지 기억과 감정에 이끌려 말할 수밖에 없었다.
차는 천천히 한남동의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그리고 가장 시끄러운 침묵이 차 안을 메웠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35년 전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조용히 째깍이기 시작했다. 차는 천천히 한남동 고급 주택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차량 안의 분위기는 차가우면서도 팽팽했다. 창밖에는 눈이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은 고요하지 않았다. 한태주는 옆자리에 앉은 어린 소녀를 곁눈질했다. 지훈. 처음 보는 이름도 얼굴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와 그 손목시계는 그의 기억을 정면으로 후려쳤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말한 그분, 서혜원 씨, 지금 어디 계시니?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다. 전주에 계세요.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요양병원 같은 데도 아니고 그냥 오래된 시계 공방 안에서 거의 누워 계세요. 시계 공방.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시계들을 고치셨어요. 이상하게 시간이 멈춘 시계를 보면 꼭 살려내시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말도 잘 못하세요. 태주는 그 말을 들으며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혜원이 웃으며 말했다. 시계는 사람 같아. 멈춰도 다시 움직일 수 있어. 다만 누군가 정성껏 고쳐줄 마음이 있어야지. 그는 두 눈을 감았다. 그 기억은 너무 선명하고 따뜻하고 동시에 잔인했다. 그분은 널 손녀라고 하셨니?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실 전 진짜 손녀는 아니에요. 엄마도 없고 아빠는 누군지도 몰라요. 시장 골목에서 구르고 있을 때 할머니가 저를 주워 키우셨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던 저에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셨어요. 그 말에 태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아는 혜원은 그런 사람이었다. 상처 많은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늘 품어주던 여자. 자신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왔고 그의 어두운 과거를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차량은 그의 대저택 앞에 도착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문을 열었고 태주는 조용히 지훈에게 말했다. 들어가자. 추우니 따뜻한 것부터 마시자. 지훈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택을 올려다봤다. 거대한 철문,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 그리고 크고 조용한 집.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따라갔다. 저택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없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유자차가 놓였다. 하지만 대화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태주는 지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원 씨가 나에 대해 말한 적 있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항상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돌아올 거야. 약속했거든. 그리고 그 시계를 매일 닦으셨어요. 어릴 땐 그냥 이상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기다린 사람이 바로 회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태주는 유리잔을 살짝 내려놓고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그 시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떻게 그녀의 손에 들어갔고 또 어떻게 지훈에게 전해졌을까. 그 시계는 내가 준 거야. 아주 오래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날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 이건 당신이 멀리 가도 날 잊지 않게 해주는 약속의 시계야. 그런데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지우는 놀라운 듯 그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어떤 날부터 갑자기 말을 줄이셨어요. 밤마다 혼자 우시기도 했고 시계 하나 붙잡고 몇 시간씩 계시기도 했어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심스레 책장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환하게 웃는 혜원의 모습. 둘 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지훈에게 내밀었다. 이 사람이 내가 아는 할머니 맞니?
지우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건 할머니가 가끔 몰래 꺼내보던 사진이에요. 뒤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 제가 못 읽는 한자라 그냥 넘겼어요. 태주는 사진 뒷면을 보았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혜원, 나의 시간. 기다려줘. 반드시 돌아올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전주로 함께 가자. 난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거야. 지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태준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안엔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멈췄던 시계의 바늘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겨울의 전주는 서울보다 더 조용하고 더 차가웠다. 특히 오래된 골목과 담벼락 사이를 지날 때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속에서 한태준과 지우는 나란히 걸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각자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에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멈춰선 곳은 허름한 골목 안쪽에 위치한 낡은 시계 공방이었다. 간판은 오래되어 글씨가 거의 지워졌고 창문은 먼지로 뿌옇게 가려져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찬 기운이 새어나왔다. 한태준은 공방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시계들의 똑딱거림이 들려왔다. 그 안에는 온갖 크기와 형태의 시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대부분은 멈춘 상태였다. 할머니는 여기서 주무세요. 침대도 없고 그냥 저 구석의 소파에서 지내세요. 지훈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에는 낡은 소파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마른 몸의 노인이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다.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미약했다. 한태준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주름이 깊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분명히 기억 속에 그녀가 있었다. 서혜원. 35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마른 손은 차가웠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원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눈동자는 희미했고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을 인식한 듯 미세하게 떨렸다.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다. 태준 씨?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 이름을 부른 건 틀림없었다. 그래, 나야. 혜원 씨. 나왔어요. 너무 늦었지요. 눈물 한 방울이 혜원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시 눈을 감았고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졌다. 지우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났다. 그건 안도감이기도 했고 슬픔이기도 했으며 또 이상한 외로움이었다. 공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그 정적은 차갑기보다 오히려 따뜻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여기서 35년을 혼자 보낸 거예요? 태준이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언제나 여기 계셨어요. 사람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항상 시계들 사이에 계셨어요. 어떤 날은 말없이 시계를 닫기만 하셨고 어떤 날은 밤새 시계 태엽을 감으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듯이. 태주는 공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시계 하나하나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분명히 최근까지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한쪽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탁상 시계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시계의 유리 너머 숫자판 뒤에는 작게 새겨진 글귀가 보였다. 하나의 시간이 끝나면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된다. 이건 그는 중얼였다. 내가 혜원 씨에게 해준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던 날 나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설령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어도 시간은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거야. 그 말은 이 공방 전체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열쇠 같았다. 그 순간 지훈이 벽장 하나를 가리켰다. 저 안에 이상한 방이 있어요. 할머니가 절대 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억이 흐려지셔서
가끔 혼잣말로 열면 안 돼. 거기엔 죄가 있어. 라고 하셨어요. 태주는 벽장 앞으로 다가갔다.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손잡이는 오래되어 바스러질 듯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열쇠고리를 꺼내 자물쇠를 돌렸다. 철컥. 문이 열리자 어둠이 그들을 삼켰다. 작은 공간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종이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하나의 상자가 있었다. 그 상자 위에는 누군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멈춰도 사라지지 않는다. 태주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 편지 뭉치, 그리고 오래된 녹음 테이프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손을 떨며 그중 하나의 편지를 꺼냈다. 태준 씨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 날이 온다면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혜원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우는 태준 곁에 다가왔다. 저도 알고 싶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멈췄던 시계들이 어딘가에서 다시 조용히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전주의 밤은 고요했다. 바람은 날카롭게 골목을 휘돌았고 창문은 덜컹이며 오래된 건물의 세월을 증명하듯 울렸다. 시계 공방 안 한태주는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공기와 오래된 먼지의 냄새는 그의 폐를 채웠다. 혜원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지우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태주는 방 안에 남겨진 편지들과 녹음 테이프들을 정리하며 다음날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윤에게 말했다. 내일 서울에서 내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이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는 할머니 곁을 지켜줘.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서울로 올라갔다. 그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변호사, 백도현이었다.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인물이었다. 전주에서 그녀를 찾았어. 태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백도현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서혜원 씨를요? 살아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그리고 그 공방 안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오래된 편지들과 기록들. 누군가 그녀를 오랫동안 감시했고 외부와 단절시킨 것 같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백도현은 입술을 다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혹시 그 기록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태주는 그 질문에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회장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민감한 자료는 법적 처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불법 감금이나 강제 실종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주는 그의 눈빛을 주시했다. 언뜻 흔들리는 그 시선, 그리고 지나치게 빠른 반응. 오랜 시간 믿어온 그였지만 뭔가 미묘하게 어긋난 느낌이 들었다.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네. 당분간은 내 손에서 관리하겠어. 그 말에 백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뒤로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태준이 자리를 뜬 후 백도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었다. 커튼을 내리고 책상 밑에 숨겨진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USB 하나와 검은 봉투가 들어 있었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암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많은 보고서와 영상. 그중 하나에는 서혜원 감시 기록, 비공개라는 파일명이 있었다. 영상을 재생하자 혜원이 공방 안에서 홀로 시계를 닦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뒤편, 창문 너머 어딘가에 설치된 카메라의 흔들림이 보였다. 백도현은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어 버렸군. 한태준이 직접 찾을 줄은 몰랐는데. 그는 이어
봉투 속에서 꺼낸 명함을 바라보았다. 명함에는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었다. K, 시간은 곧 돼가다. 그리고 뒷면에는 손글씨로 쓰인 이름 하나. 서민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날 저녁, 태주는 다시 전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공방에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윤아.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공방 안을 돌아다녔다. 혜원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지윤은 보이지 않았다. 침착하게 주변을 살핀 그는 문 앞에 떨어진 지윤의 머리핀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공방 뒤편, 잘 쓰이지 않던 뒷문은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그 문 밖에는 낯선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길 너머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그 자국은 마치 그들을 조롱하듯 사라져 있었다. 그는 즉시 전화기를 꺼내 백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윤이 없어졌다. 누군가 공방에 침입한 것 같아. 경찰에 바로 연락해. 그러나 전화기 너머 백도현의 목소리는 느리고 낮았다. 회장님, 그 아이는 괜찮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회장님께서도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일이니까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태주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 옆에 두었던 가장 가까운 존재가 가장 깊은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 배신의 그림자 뒤에는 서민재라는 이름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눈발이 흩날리는 전주의 골목. 한태주는 공방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머리핀 하나만 남긴 채 사라진 지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열려있던 뒷문. 그리고 백도현의 전화.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바로 그날 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커튼은 단단히 쳐져 있었고 실내는 어둡고 조용했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창가에 서 있었다. 검은 셔츠, 반듯한 정장 바지.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고 서늘했다. 서민재. 그는 공방 뒷문에서 지윤을 데려간 사람이었다. 그의 옆 소파에 앉아있는 지윤은 손과 발이 무기지 않았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눈앞의 남자가 뿜어내는 묘한 기운 때문이었다. 지윤아, 미안하구나. 겁을 주려던 건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다. 지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 위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시계는 낡았지만 잘 닦여 있었고 시침과 분침은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너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조금 일찍 세상에 버려진 아이야. 지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깜빡였다. 무슨 뜻이에요? 서민재는 이윽고 얼굴을 들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혜원이 너의 할머니라면 나에게는 어머니였지. 지윤의 눈이 커졌다. 그럴 리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당연하지. 그녀는 그럴 수 없었으니까. 그럴 자격이 없었거든. 나를 태어나자마자 버렸으니까. 그의 목소리엔 분노도 있었지만 더 깊이 깔린 건 냉소였다. 어릴 적부터 마음속 깊이 쌓여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 인정받지 못한 존재로서 살아온 30여 년의 그림자. 나는 한태준의 아들이야. 하지만 그 이름조차 단 한 번도 불릴 수 없었지. 그들은 나를 감췄고 지워버렸고 없던 사람처럼 만들었어. 지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고 눈빛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난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넌 내가 잃어버린 시간의 증거야. 어머니가 날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시계를 천천히 지윤 쪽으로 밀었다. 이 시계는 어릴 때 공방에서 도둑처럼 가져왔어.
누군가 내게도 시간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증명해줄 유일한 물건이었지. 지우는 조용히 시계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도 왜 이런 방법을 쓰세요? 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미워하세요? 그들은 날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곧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야. HJ그룹이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테고 한태주는 자신이 버린 것들로 인해 무릎 꿇게 될 거야.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를 왜 데려오신 거예요? 너는 열쇠니까. 민재는 등을 돌리고 방을 나섰다. 곧 너의 할아버지가 널 찾아올 거다. 그때 모든 진실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겠지. 한편 서울로 돌아온 태주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지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CCTV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방 인근의 모든 CCTV가 동시에 작동 중단 상태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한 통의 익명 메일이 그의 사무실로 도착했다. 첨부된 영상 파일 하나. 서민재, HJ그룹에 숨겨진 상속자. 영상 속에는 혜원이 아이를 안고 있는 흐릿한 사진, 그리고 한태준이 젊은 시절 병원 복도에서 걸어가는 장면이 함께 담겨 있었다. 화면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버렸다. 그리고 아이도 함께 지웠다. 태준은 두 손을 꽉 쥐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서민재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였다. 혜원 씨, 우리가 만든 이 죄가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요?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발신자 불명. 전화를 받자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당신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의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지워진 시간과 선택된 시간 사이의 전쟁이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고 서울 하늘에는 흐린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한태준의 사무실 안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그는 혼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과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그와 혜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시절엔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았고 사랑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너무 쉽게 부서졌다. 35년 전,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던 어느 날 밤, 태주는 아버지의 호출을 받았다. 이 결혼 안 된다. 한 회장, 당시 HJ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그는 단호했다. 손에 들린 한 장의 서류에는 혜원의 가족 배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문서맨 아래 붉은 펜으로 적혀 있었다. 이 여자는 이용 가치가 없다. 감정은 버려라. 태주는 분노했다. 그녀는 제 인생입니다. 이용이 아니라 제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서류 하나를 더 꺼냈다. 병원 진단서. 이 여자 이미 아이를 임신 중이다. 내가 모르는 아이 말이다. 그 순간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럴 리가. 혜원이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지. 신뢰할 수 없는 여자야. 태준은 집을 뛰쳐나왔다. 밤새 그녀를 찾았지만 혜원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녀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졌고 그는 그날 이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그를 떠났다고 믿었다. 혹은 그렇게 믿으려 했다. 아버지의 말처럼 혜원이 아이를 숨기고 있었고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제게 이세로서의 자리는 감정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비서실을 통해 들은 한 통의 보고서로 모든 걸 덮었다. 서혜원, 병원 기록 삭제, 전주시 사립보육원의 신생아 등록, 보호자 미상.
그는 문서를 찢어버렸고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넌 도망친 게 아니었구나. 현재로 돌아온 태주는 조용히 속삭였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윤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영상 하나가 그의 메일로 복사되었다. 영상에는 전주의 공방 뒷방, 혜원이 어린 민재를 안고 흐느끼며 중얼거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널 지켜줄 수 없어서 미안해. 태준 씨는 몰라. 그는 날 잊었어. 하지만 넌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그녀는 아기를 꼭 안고 낡은 시계 하나를 품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상은 흐릿하게 끊겼다. 태주는 숨이 막히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동안 그가 믿어왔던 모든 전제가 무너지고 있었다. 혜원은 그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너무 쉽게 믿음을 버렸고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시각 어느 외딴 저택. 서민재는 넓은 방 안에서 녹음된 테이프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테이프는 혜원이 남긴 육성 기록이었다. 민재야, 내가 널 지키지 못한 죄는 평생 나를 따라다닐 거야. 하지만 기억해줘. 너는 잘못된 아이가 아니야. 단 한순간도 널 원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 그는 고개를 떨궜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곁에 앉아있던 백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언론에는 이미 HJ그룹의 과거 관련 자료들이 흘러들어갔고 회장님의 사생활도 곧 드러날 것입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가족 계보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다. 나는 이 가문에서 지워졌다. 백도현은 조용히 물었다. 정말 파멸만이 목적입니까?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누구의 용서를 바라고 싸우는 게 아니야. 다만 진실이 빛을 볼 자격은 있다고 믿는다. 나를 지운 이들이 이제 나를 마주해야 해. 서울 한 회장의 묘소. 태주는 늦은 밤 혼자 그곳을 찾았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지, 당신이 만든 거짓이 이제 우리 모두를 삼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덮으려 했던 죄,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묘비 앞에 내려앉은 눈은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죄든 제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폐쇄형 병원. 낮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건물은 외견상 일반 병원과 다르지 않았지만 출입문에는 보안장치가 철저히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은 서민재가 만들어 놓은 은신처 중 하나였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한 방에 앉아 있었다.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바깥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은 잠기지 않았다. 그녀는 겁을 먹기보다 오히려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며칠 전의 혼란스러움과는 달리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또렷했다. 방문이 열리고 서민재가 들어왔다. 그는 지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잘 있었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무섭지 않니? 민재가 물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민재는 그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의 아들이면 뭐하니? 그들은 날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어. 지우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민재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말, 믿어도 되는 걸까? 할머니는 매일 밤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셨어요. 저에겐 말씀 안 하셨지만 항상 시계 하나를 품에 안고 오셨어요. 그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었대요. 민재는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보다 더 무거웠을지도 몰랐다. 잠시 후 병원 복도에 소란이 일었다. 출입보안 시스템이 해제되었고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훈이 먼저 반응했다. 할아버지예요. 오고 계세요. 민재는 당황한 듯 문을 향해 다가갔다. 순간 그의 허리춤에서 총이 드러났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 수단으로 준비해두었던 것이었다. 이건 널 위함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 경고하려는 거야.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재의 앞을 가로막았다. 총은 경고가 아니라 상처를 남겨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 너머에서 누군가가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훈아. 한태준이었다. 그와 함께 경찰도 뒤따르고 있었다. 순간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태준의 눈에 총을 든 민재가 보였다. 그는 지훈을 향해 다가서려 했지만 민재가 총을 들어 올렸다. 멈춰.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손은 정확히 태준을 겨누고 있었다. 이제 와서 날 찾는 거지? 왜 이제 와서 무릎 꿇은 거야? 그때 날 지켜줬어야지. 태준은 가만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분노 속에 숨겨진 외로움, 그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 맞다. 나는 널 외면했고 그 결과로 넌 이곳까지 오게 됐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 그 말에 민재의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태준이 말을 이었다. 나는 지금이라도 그 죄를 마주하려 한다. 너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 순간 민재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지훈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멈춰요.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괴물이 아니에요. 민재는 총을 내렸다.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뒤편에서 실수로 방아쇠가 당겨졌다. 경찰의 혼란 속 총성이 한 번 울렸다. 지훈이 민재를 밀쳐냈다. 지훈아. 태준의 외침과 동시에 총알은 복도 벽에 부딪혀 산산이 흩어졌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모두의 숨을 먹게 했다. 민재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끝났어.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경찰에 의해 제압되었다. 그 순간 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민재를 향해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는 총성이 울리지 않았지만 한 남자의 죄책감과 한 청년의 상처가 깊이 남았다. 그리고 지훈. 그녀는 다시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시계의 바늘은 여전히 째깍거리며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 한강병원, 고요한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고 희미한 모니터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서혜원은 흰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말라 있었지만 지난 며칠간의 긴 잠에서 벗어나듯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다. 지훈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떼지 못하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혜원의 입술이 떨렸다. 아주 작고 미약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지윤. 지윤은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예요. 저 여기 있어요. 혜원의 눈동자가 천천히 열리고 시선이 흐릿하게 방 안을 스쳤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두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태준, 그리고 그 뒤편, 수갑을 찬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민재.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태준 씨? 그 말에 태준은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에 젖어 있었다. 혜원 씨, 나예요. 미안해요. 너무 늦게 왔어요.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돌아왔네요. 약속 지켰네요. 태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그 곁에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시계 하나가 들려 있었다. 녹슨 시계,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서 본 유일한 기억의 조각이었다. 그는 혜원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용히 시계를 그녀의 손에 올려놓았다. 엄마, 나예요. 민재예요. 그 순간 혜원의 눈이 크게 떨렸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고 자신의 손 위에 놓인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시계는 분명히 그녀가 품에 안고 살던 그 아이의 시계였다. 민재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미안해요. 당신을 원망했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혜원은 천천히 손을 들어 민재의 뺨에 닿았다. 그 손은 여전히 미약했지만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널 지켜줄 수 없었던 그 죄를 용서해줘.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른의 분노도 복수의 계획도 그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손길 아래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일 뿐이었다. 며칠 후 혜원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건강은 여전히 위중했지만 정신은 또렷해졌다. 그녀의 병실 창문으로는 초겨울 햇살이 스며들었고 병원 복도는 평온했다. 지우는 혜원의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태주는 창가에 서 있었다. 민재는 임시 구금 상태였지만 혜원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검찰은 병원 내에서의 면회를 허가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다시 병실에서 마주했다. 민재야, 혜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를 찾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나도 갇혀 있었거든. 알아요.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땐 아무도 날 찾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에 방 안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한태준이 입을 열었다. 나 때문이야. 나는 두려웠어. 너의 존재를 안 순간 세상이 무너질까봐 내 자리와 책임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널 외면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너를 만든 거야. 민재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책임질 거야. 법 앞에서도 그리고 너 앞에서도. 단 한 가지 바라는 건 너의 시간도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는 거야. 미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으로. 혜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너희 둘 모두 상처투성이야. 하지만 그 상처가 서로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길 바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 안을 가득 메우는 울림이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해 볼게요. 진심으로.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지우는 혜원의 곁에서 잠들었고 태주는 조용히 창문 너머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멈춘 시간에도 결국 새벽은 오는구나. 그리고 책상 위 고장난 줄 알았던 작은 시계 하나가 아주 작게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서혜원이 깨어난 이후 병실에는 매일같이 따뜻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우는 웃음을 되찾았고 민재는 조용한 태도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주는 자주 병실을 찾아와 말없이 머물렀고 혜원은 그런 그들을 지켜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눈빛으로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이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퍼즐이 존재했다. 하루는 태준이 지윤에게 말했다. 이제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할 때야. 너희 할머니와 민재, 그리고 너를 괴롭혀온 그 시간들 속에는 아직도 누군가가 숨겨둔 어둠이 있어.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 변호사 아저씨, 이상해요. 어릴 땐 저한테도 친절했는데 그 친절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를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태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백도현이 수십 년간 곁에 있으면서도 혜원의 행방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걸렸다.
그는 곧장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30년 전 아버지와 백도연 사이의 거래 내역과 병원 자료, 그리고 당시의 법률 기록을 모두 재조사해. 특히 회원이 입원했던 기록이나 삭제된 데이터가 있다면 복구해. 며칠 후 비서가 들고 온 두꺼운 파일이 그의 책상에 놓였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진실의 서랍이었다. 파일의 첫 장에는 오래된 진단서가 붙어 있었다. 병원명, 재화병원, 날짜, 1989년 12월 12일. 환자명, 서혜원 상태, 정신적 충격 및 강박성 환각 증세. 그리고 그 아래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 한 장. 의뢰자, 한 회장 보호자 승인하에 폐쇄병동 입원 조치. 태주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백도현의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그리고 회원의 거주지 폐쇄 요청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치밀하게 진행된 사실이었다.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회원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거였어.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리고 백도현은 그걸 도왔어. 그 순간 기억 속 어떤 장면이 떠올랐다.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던 회원. 아무런 흔적도 없이 모든 연이 끊긴 듯한 그 실종. 그리고 자신에게 건넸던 아버지의 말. 그 여자는 널 위험하게 만든다. 그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된 제거였다. 그날 밤 태준은 백도연을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도연은 태연한 얼굴로 태준의 책상 앞에 앉았다. 갑작스럽게 부르셨네요. 회장님. 내가 그랬지. 이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일이다라고. 도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래서 묻고 싶어. 그 정해진 일이라는 게 내가 정한 거냐?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만든 시나리오냐? 백도연은 말없이 태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선 그때 너무 순진했습니다. 사랑 하나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회장님의 자리는 그런 감정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선택한 거냐? 내 아버지를 설득하고 회원을 병원에 가두고 아이까지 지워버린 게 그게 너였어? 도연은 조용히 웃었다. 아니요. 저는 그저 현실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 아이, 민재군이 살아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감정적으로 움직이기엔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으니까요. 그 이해관계에 한 인간의 삶과 기억이 짓밟힌 거야.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의 HJ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넌 더 이상 내 곁에 둘 수 없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의외로 침착했고 사라지는 발걸음엔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 뒤 검찰은 공식적으로 백도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신병원 불법 입원, 문서 위조, 인권침해 등 복수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서혜원은 직접 피해자 진술을 준비 중이었다. 그날 병원에서 민재는 회원과 함께 뉴스 보도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렀다. 30년 전 강제 입원 의혹, 피해 여성 서혜원 씨, 법적 대응 나설 예정. HJ그룹의 공식 사과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민재는 회원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회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누구를 처벌하고 싶은 건 아니야. 다만 진실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 지훈이 옆에서 말했다. 우린 계속 앞으로 가야 해요. 멈추지 않고. 그날 밤 한태주는 혼자 공방을 다시 찾았다. 폐쇄된 공방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하나를 꺼내어 닦기 시작했다. 그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태엽은 아직 느슨하게 돌아갔다. 그는 속삭였다. 멈춘 시간이었지만 끝난 시간은 아니었어. 그리고 이젠 다시 움직일 거야. 그 순간 시계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소리를 냈다. 째까. 봄의 끝자락, 전주의 하늘은 따뜻한 햇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공기는 어느새 부드럽고 차가웠던 바람은 이제 잔잔한 살결처럼 스쳐갔다. 서혜원은 휠체어에 앉아 공방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지윤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민재가 조용히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혜원은 오랜만에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이 공방도 곧 문을 닫아야겠지. 그녀가 지윤에게 물었다. 지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이 공방 지킬 거예요. 할머니처럼은 못하겠지만 저도 배워볼 거예요. 시계 고치는 법. 혜원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오래전 그 소녀가 자신에게 처음 안겼던 날처럼 따뜻한 미소였다. 그 순간 공방 안으로 누군가가 조용히 들어섰다. 바로 한태준이었다. 그는 손에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태엽이 풀려 멈춘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가 담겨 있었다. 혜원 씨. 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버렸던 그 남자와 다시 눈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 시계. 우리가 함께 고치던 그 시계야. 다시 고치고 싶어. 혜원은 한참을 그 시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 고장 났더라도 다시 맞춰보면 되죠. 우리처럼. 며칠 후 서울지검은 백도현에 대한 공소장을 발표했다. 1심 선고는 징역 7년. 하지만 사회적 반향은 훨씬 더 컸다. 기업의 이름으로 가려졌던 진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SNS와 방송에서 이 사건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 권력이란 이름으로 사라진 한 여성의 삶. 그 뒤에 감춰진 침묵의 공범들. 우리는 과연 용서할 수 있는가? 혹은 그들이 바란 것은 용서가 아니라 이해였던가?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저자명, 서민재. 멈춘 시간들, 내 이름을 되찾기까지. 그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누구를 미워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미워하는 법밖에 몰랐는가? 이 글은 누군가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벽을 허무는 기록이다. 지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대신 공방을 정식으로 인수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시계를 닦고 지역 어르신들의 오래된 시계를 고쳐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작은 시계 장인이라 불렀고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시계는 사람 같아요. 망가졌다고 버릴 수 없어요. 다시 맞춰보면 틀림없이 움직이거든요. 민재는 출소 후 사회복고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비영리재단에서 청소년 멘토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가끔씩 전주에 내려와 지윤을 도왔고 혜원과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어느 날 태주는 그를 조용히 불러냈다. 두 사람은 공방 뒤편 오래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민재야, 이제야 묻는다.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민재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더군요. 스스로를 놓아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태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오래된 죄책감의 사슬이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선생님이요. 아버지가 되지 못한 부분까지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말 정말 멋지구나. 그리고 어느 봄날 오후 공방의 모든 시계가 동시에 울렸다. 째깍거림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고 그 속에서 혜원은 마지막으로 태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고마워. 나를 다시 받아줘서. 우리 이제야 진짜 시간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혜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공방 바깥에 있던 지윤이 문을 열고 외쳤다. 할머니, 시계 다 맞췄어요.
전부 다시 움직여요. 그리고 혜원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래, 이제야. 시간이 흘러간다. 몇 달 후, 공방 앞에 작은 간판이 세워졌다. 시간을 고치는 집, 지윤식의 공방. 그리고 문 앞,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서혜원의 이름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한태준의 침묵은 책임으로 이어졌고, 서민재의 분노는 이해로 바뀌었다. 지윤의 사랑은 결국 모두를 묶어주었다. 그리고 세상은 알게 되었다. 멈춘 시간도 다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도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진실은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